오늘 바로 웨비나 시작할 거고요. 이번 12월 웨비나 주제는 저희가 분치 크로마토그래피를 함에 있어서 분리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웨비나 시작 전에 공지 하나 드릴 건데요. 저희 오늘 퀴즈 이벤트 준비하고 있어서요. 저희 퀴즈가 총 3문제가 나갈 거고요. 웨비나 맨 마지막에 3문제를 드릴 거고, 이 웨비나의, 죄송합니다. 퀴즈의 정답을 웨비나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가 하나 뜰 거거든요. 거기 이벤트 정답란에 3문제에 대한 답을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그 플래너와 캘린더가 하나 합쳐진 플랜더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벤트 정답과 그리고 받으실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해상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이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른 실질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어떤 부분을 조절해야 되는지 보기 전에 일단 레졸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가야 될 텐데요. 레졸루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두 개의 픽을 얼마나 더 정확히 분리해낼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보시면 레졸루션이 1.5일 때 지금 거의 베이스라인에 조금 완전히 찍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요. 2.0이면 완전히 베이스라인을 찍고 두 번째 픽이 나오는 수준. 4.0이면 완벽하게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석용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레졸루션을 1.4 혹은 1.6 이상의 레졸루션을 필수로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분치형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한 분리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그 샘플을 처리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졸루션 1.0을 타겟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정말 더 고순도의 샘플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코스트적인 면을 좀 배제하고 좀 더 높은 쪽으로 레졸루션이 2.0이나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레졸루션은 수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저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졸루션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리텐션, 용출이라고 하죠. 셀렉티비티, 선택성, 이피션시, 효율성. 크게 이 세 가지 팩터들이 레졸루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각각의 팩터들은 왼쪽에 보시는 이런 수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셀렉티비티, 이피션시, 리텐션 이렇게 세 가지 팩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셀렉티비티 같은 경우가 실제 레졸루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효율성은 중간 정도가 되고요. 리텐션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실 게 선택성, 셀렉티비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셀렉티비티에 영향을 주는 또 파라미터들 중에는 크게 이동상과 고정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셀렉티비티는 무엇인가도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셀렉티비티는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각각의 픽을 분리해내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더 수식으로 표시를 하자면 지금 여기 T0는 컬럼의 데드 타임이고요. T0에서부터 픽까지, 픽 1번까지 만약에 여기 두 번째 픽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T0부터 두 번째 픽까지 이 두 가지의 비율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두 개가 같다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이 나오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픽이 겹쳐버린 경우를 나타내고요. 그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기 위해서는 셀렉티비티 팩터 알파를 2.0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셀렉티비티에 선택성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팩터, 고정상과 이동상 중에 고정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고정상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카트리지의 종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순상 카트리지인 퓨어 실리카 제품이 있고요. 퓨어 실리카 제품 같은 경우는 순상 카트리지는 표면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레진 자체가 되게 강한 극성을 띠는
레진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성이 강한 물질들이 더 늦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극성이 약한 비극성 물질들이 더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순상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이동상의 조합은 헥산이나 EA 혹은 메탄올과 MC 이 정도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순상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장점이 되게 널리 사용이 여러 방면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카트리지를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일단 한 번 사용하는 게 저희의 추천사항이고요. 하지만 이 한 번밖에 쓰지 못하지만 아래쪽에 보시는 다른 카트리지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작게는 5배, 한 10배 정도까지도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분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이 사용하시는 게 역상 카트리지들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카본 체인 18개짜리 카본 체인이 붙어 있는 C18 카트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C8이나 C4 카본 체인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체인이 달려 있는 만큼 표면 자체는 비극성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극성 물질들이 더 뒤에 나오고 극성 물질들이 앞쪽에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이동상 자체는 이동상은 물과 메탄올, 물과 에탄올 혹은 물과 ACN 정도의 조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응용 분야는 이제 펩타이드 분리하시는데 가장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 외에도 이제 아미노 컬럼이나 아이올 컬럼이나 알루미나 컬럼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컬럼 같은 경우는 실리카와 C18 그 중간 정도의 극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미노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나 혹은 질소를 포함한 헤테로사이클 물질들, 아민류들 이런 거를 분리할 때 보통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이올 같은 경우는 폴라리티가 너무 이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 보통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알루미나는 좀 산에 민감한 물질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고정상은 이 정도로 가져가고 다음 이동상에 대해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될 게 많이들 사용해 보셨겠지만 이제 TLC라는 것을 저희가 실제 크로마토그래피 분치를 하기 전에 적은 양의 샘플과 적은 양의 용매로 어느 정도 분리도를 나타낼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TLC에서 RF 팩터라는 거를 좀 저희 개념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TLC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초등학교 때 분필에 이렇게 사인펜 점 하나 찍고 물에 담가두면 쭉 물이 올라가면서 사인펜을 색소 색상별로 분리하는 걸 실험을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점에 저희 샘플을 하나 찍고요. 아래쪽을 용매에 살짝 담가두면 용매가 올라가면서 각각 물질들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질들이 단일 물질들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RF 팩터라는 건요. 여기 용매가 움직인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D0라고 하고요. 그 실제 샘플이 움직인 거리 이 1번 샘플은 D1만큼 움직였겠죠. 그럼 D0분의 D1이 이 1번 샘플의 RF 팩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2번 샘플은 D0분의 D2가 될 거예요. 이런 RF 팩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실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사용하실 때 최적의 분해능을 얻기 위해서는 이 TLC에서 이 각각의 저희가 관심이 있는 컴파운드들의 RF 값이 0.2에서 0.5가 되도록 제가 용매를 찾아주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매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서 단일 용매만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용매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섞어서 사용할 때 어떤 용매들의 컨비네이션으로 사용하면 좋을지를 결정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이고요.
이제 선택성 그룹이라고 해서 스나이더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각각 폴라리티에 따라서 그룹을 8개로 나눠놨어요. 실제로는 그룹 제로도 있기 때문에 9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을 여기 삼각형에 보시면 수소를 이제 잘 받아들이는 프로톤 억셉터고 수소를 잘 내놓는 프로톤 도너, 그 중간에 위치한 다이폴, 이런 형태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그룹들을 각각 위치를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에서 2개의 용매를 고를 때 최대한 먼 그룹에 있는 지금 에탄올과 DCM이라든지 EA와 클로로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분류를 그룹에서 그 트라이앵글에서 가장 먼 그룹의 솔벤트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은 분리도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를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단일 용매를 사용했을 때예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TLC를 찍었지만 용매만 달리한 경우에 포톤 억셉터에 해당하는 THF, 다이폴에 해당하는 DCM, 프로톤 도너에 해당하는 클로로폼을 각각 했을 때 지금 클로로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컴파운드는 빠르게 이동하지만 나머지 2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거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에 반해서 DCM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나은 분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프로톤 억셉터인 THF를 사용했을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LC에서는 0.2에서 0.5 사실 요 아래의 절반 안에 절반 안에 다 이 스타트리 머물러야 베스트이긴 한데 빠르게 움직이긴 했지만 각각 3개의 물질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단일 용매 말고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THF와 헥산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용매랑 거의 동일한 만큼 각각 3개의 컴파운드들이 다 움직였고요. 근데 여기서 헥산의 비율을 좀 높여서 비극 성도를 좀 높여주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나은 분리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용매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가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의 TLC에서 얻을 수 있는 RF 팩터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카트리지를 선택할 때 카트리지를 얼마나 긴 카트리지를 선택해야 될지, 혹은 얼마나 작은 파티클을 가진 카트리지를 선택해야 될지, 그게 이론 단수로 판명이 되는 구별이 되는데요. 이론 단수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 어느 정도가 있는 카트리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이 물질들을 다 분리하는데 용매가 어느 정도까지 용매가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지 또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용매 혹은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는 한 종류의 용매만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좀 더 좋은 분리능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2가지 이상의 용매를 섞어서 비율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데요. 일단 앞에서 보여드린 TLC의 조건처럼 한 가지 용매 조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걸 저희가 아이소크레틱 그레디언트라고 하고요. 아이소크레틱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쓰기가 쉬워요. 일단 용매를 바꾸고 어느 정도 비율을 해야 될지, 비율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운 게 장점이고요. 하지만 쉬운 만큼 레졸루션에서는 좀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리니어 그레디언트와 스텝 그레디언트가 대표적인데요. 리니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비율로 여기 지금 세로축이 두 번째 용매의 비율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용매 90%에 두 번째 용매 10%로 처음 시작했다가 이 두 번째 용매를 서서히 한 50%까지 쭉 올려주는 형태가 리니어 그레디언트이고요. 리니어 그레디언트는 아이소크레틱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좀 쉽고 효율적인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면 용매 사용량이 좀 많고 뒤에 보실 스텝 그레디언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레졸루션을 보여줍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실 게 스텝 그레디언트인데요. 스텝 그레디언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매 비율을 한 번에 팍 바꿔요. 10%로 쭉 흘리다가 30%로 딱 바꾸고, 필요하면 다시 50%로 딱 바꾸고, 한 번에 탁탁탁 바꿔주면 여기서 얻어지는 장점은 분해능이 리니어 그레디언트에서보다 훨씬 더 좋아져요. 근데 단점으로는 이걸 최적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분치에서는 스텝 그레디언트까지 쓰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럼 저희가 레졸루션을 마냥 포기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장비가 점점 좋아지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크로마토그램에 픽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레디언트는 컬러를 좀 바꿀게요. 지금 이런 형태의 그레디언트를 쓰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그레디언트를 쓰고 있으면 지금 그레디언트 두 번째 용매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는 구간에서 두 개의 픽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다면 저희가 이 시점에서 픽이 처음 나오게 하는 시점에서 그레디언트의 변화를 멈춰준다면 이런 식으로 멈춰준다면 첫 번째 픽이 완전히 나온 이후에 다시 두 번째 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걸 보통 그레디언트 홀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단점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픽이 나올 때마다 홀드 버튼을 눌러줘야 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인데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장비, 저희 장비를 포함해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장비들은 스레숄드를 미리 선정을 해놓고요. 스레숄드가 넘어서는 스레숄드 이상의 시그널이 나오면 자동으로 그레디언트를 멈춰주는 오토 그레디언트 홀드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레디언트 홀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리니어로 세팅을 했지만 리니어보다는 스텝 그레디언트에 가까운 레졸루션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최적의 분리능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효율성 부분인데요. 효율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레벨 정도의 임팩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효율성에는 샘플 사이즈나 파티클 사이즈나 혹은 파티클의 모양 혹은 이동상의 유속 정도가 크게 영향을 주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이피션시 부분을 보기에 좀 전에도 제가 그 TLC 설명을 좀 드리다가 이론 단수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론 단이라는 거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 원통이 컬럼이고요. 큰 원이 저희 실리카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원이 저희 분석 물질입니다. 그럼 이 분석 물질들이 샘플들이 실리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한 번 떨어졌다가 붙는 이 높이를 저희가 이론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컬럼에 이론 단이 몇 개가 있는지를 이론 단수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가고요. 그건 이론 단의 높이로 레졸루션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 단의 높이는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길이의 컬럼에서 여러 번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레졸루션을 얻게 될 거고요. 이론 단수는 더 높으면 높을수록 한 컬럼에 이러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이론 단수 자체는 높으면 높을수록 레졸루션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이피션시에 영향을 주는 모바일 페이지에 대한 팩터는 리니어 벨로시티, 유속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정상에 대해서는 파티클 사이즈나 파티클의 포어 사이즈, 파티클의 모양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샘플을 로딩하는 방법 혹은 샘플을 로딩하는 농도, 양 정도가 가장 큰 팩터가 될 거예요. 일단 파티클 사이즈를 먼저 볼 건데요. 파티클 사이즈는 작으면 작을수록 지금 이 차트 보시면요. 여기 세로축이 이론 단수예요. 그래서 이론 단수 n이 높아지면 레졸루션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레졸루션은 올라가죠. 그래서 실질적인 예인데요.
저희가 50마이크론짜리 파티클을 갖는 카트리지를 사용했을 때와 15마이크론짜리 파티클로 만들어진 카트리지를 사용했을 때 같은 조건에서의 크로마토그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50마이크론짜리 사용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픽이 보이고 있어요. 15마이크론짜리를 사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그 이상, 12개?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확연하게 지금 분리도가 늘어나는데요. 파티클 사이즈를 한없이 작게, 뭐 1마이크론 그 이하로 만들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압력, 여갑의 문제가 생깁니다.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패킹은 더 교밀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오는 용맥 이동상이 흐르는 데에 생기는 여갑이, 백프레셔가 훨씬 더 강하게 걸릴 거예요. 더군다나 얘가 그냥 비례해서 프레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압력의 변화는 파티클 사이즈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백프레셔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분석용 HPLC 같은 경우는 보통 5마이크론 이하의,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파티클 사이즈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프랩 같은 경우는 보통 5에서 한 15마이크론 정도. 그리고 MPLC, 플래시라고 부르죠. MPLC에 관해서는 한 15마이크론에서 100마이크론 정도 되는 파티클 사이즈의 카트리지 혹은 컬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샘플 사이즈, 샘플 양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분리도가 달라지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3개의 크로마토그램은 동일한 물질을 동일한 조건으로 찍은 거고요. 근데 첫 번째는 실리카겔 카트리지 레진 1g당 2.5mg의 샘플을 넣었을 때, 두 번째 25mg, 10배를 넣죠. 거기서 2배를 늘린 50mg. 샘플량을 늘릴 때 레졸루션 차이가 생기는데요. 실질적으로 픽에 분리되는 픽 간의 실제 너비는 동일해요. 하지만 샘플량이 늘어나면서 픽 자체가 옆으로 뚱뚱해집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픽과 좀 더 물리적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샘플량이 늘어나면 레졸루션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걸 차트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샘플량이 늘어나도 크게 플레이트 하이트는 얘가 높아지면 레졸루션은 떨어지겠죠. 자,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레졸루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B0라는 어느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확연하게 확 레졸루션이 나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도 보시면 사실 2.5에서 25mg, 10배가 늘었는데 이 정도가 변하는데 한 2배 늘어나는 걸로 이 25mg에 비해서 50mg는 훨씬 픽과 픽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분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이 B0, 로딩 B0는 실리카 1g당 한 200마이크로그램의 샘플을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분석용 LC에서는 사실상 많은 샘플을 넣는 것보다 픽과 픽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로딩되는 샘플들은 이 B0, 200마이크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샘플을 넣고요. 프랩이나 MPL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확한 분리보다는 많은 양의 샘플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B0보다 높은 수준, 요 레인지가 되겠죠. B0보다 높은 수준에서 샘플을 로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MPLC를 사용하시고 순상을 사용한다고 하면 실리카 1g당 100mg에서 300mg, 한 10에서 30% 정도의 샘플을 넣고요. 이거는 파티클의 형태나 파티클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샘플량이 결정이 됩니다. 좀 더 크고 불규칙한 모양의 파티클을 사용하신다면 실리카 무게의 10%, g당 100mg 정도 되겠죠. 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좀 더 균일하고 작은 파티클을 사용하신다면 최대 30%까지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동상의 유속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 하이트니까 하이트가 올라가면 레졸루션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이트가 가장 낮은 지점, 여기가 레졸루션의 베스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아무래도 그 실제 컬럼 안에 있는, 카트리지 안에 있는 파티클과 부딪힐 확률이, 만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점점점 레졸루션이 안 좋아지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일정 수준 이하가 돼버리면, 일정 수준 이하의 유속을 가지면 갑자기 레졸루션이 더 확 안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컬럼이 있고 저희 샘플이 이제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요. 유속에 의해서, 그 이동상에 의해서 이거 쭉쭉쭉 밀려 내려가야 되는데 유속이 너무 느려버리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힘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용매로 차 있으니까 사방으로 퍼지려는 확산의 힘도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유속이 많이 빠르면 확산의 힘이 그 비율적으로 훨씬 적어지는데 유속이 너무 느려지면 확산의 비율이 커지겠죠. 그러면 더 위로, 더 아래로 터지면서 밴드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그 레졸루션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유속은 빠르게 하면 할수록 레졸루션은 떨어지지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분치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동상이 초당 0.8에서 1.6mm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양을 빌려주시는 게 옵티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음은 다시 고정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티클의 모양이나 파티클에 있는 포어 사이즈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파티클이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하고 다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일로 흘러가는 샘플이나 동일한 길이의 길을 지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오른쪽처럼 막 제각각인 모양도 제각각이고 크기도 제각각인 파티클로 이루어진 카트리지를 지난다면 이쪽에서 지나는 거는 이런 형태로 짧게 지날 수 있는데 위쪽에 들어온 거는 옆으로 좀 흘러서 이 왼쪽보다는 훨씬 더 긴 유로를 통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물질이 유로의 형태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밴드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레졸루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구형을 만드는 파티클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가격이 비쌉니다. 이 일정한 형태의 파티클로 만들어진 카트리지는 가격이 비싸고요. 그래서 좀 더 높은 분해능을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은 코스트적인 비용적인 면에서 이점을 취하실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런 형태의 저희 카트리지에서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다면 굳이 비싼 거 쓰실 필요 없이 여기서 분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분리가 완벽하게 안 되는 그런 물질을 하실 때만 이런 형태의 고가의 카트리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 파티클들의 실제 형태가 이런 형태로 많은 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은 구멍들이 이렇게 다 뚫려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조그만 샘플들이 흘러가면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갔다가 여기도 들어갔다가 이런 형태의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표면적을 거치게 되고요. 문제는 샘플이 큰 경우, 샘플의 분자가 크다라고 하면 어디 한 군데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그대로 샘플은 그냥 겉면만 흘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거기서 닿는 표면적이 적은 만큼 당연히 레졸루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럼 이런 큰 샘플들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게 라지포어가 있는 카트리지들이 있는데요. 라지포어 카트리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샘플 분자 자체가 크더라도 충분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형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표면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라지포어를 가진 카트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와이드포어, WP 뭐 이런 형태로 카트리지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 2000 이상의
몰리큘러 웨이트 2000 이상의 샘플을 분리를 하신다면 와이드 포어 제품을 꼭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 자료인데요. 일단 카트리지는 60옹스트롱짜리 저희 포어 사이즈를 갖는 카트리지와 포어 사이즈가 225옹스트롱짜리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몰리큘러 웨이트 360 정도 되는 물질인데 사실 많이 크진 않죠. 여기서는 큰 차이를 안 보여요. 리텐션 자체도 같은 위치에서 나오고요. 큰 차이를 안 보이는데 여기 몰리큘러 웨이트이 많이 넘어갔다 라고 하면 지금 작은 포어 사이즈인 경우에는 지금 맨 앞에 픽이 나와버리죠. 이 얘기는 여기서 여기저기 못 들어가고 그냥 옆으로만 걷돌았다.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쭉 나온 형태가 되겠고요. 근데 와이드 포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리텐션 타임에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별 차이 없어 보이죠. 더 빨리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자, 이 물질과 비슷하게 나오는 물질이 16,000짜리 파티클 사이즈, 몰리큘러 웨이트를 갖는 다른 물질이 있다고 하면 얘도 무조건 여기 같이 겹쳐서 나올 거예요. 실제 카트리지의 영향을 못 받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개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거 더 커지면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분리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샘플 로딩 방식도 있는데요. 샘플 로딩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희가 액체로 해서 시린지로 주입을 하는 리퀴드 로딩이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샘플이 분리도가 좀 더 높은 분리도가 필요하다든지 혹은 샘플 자체가 그레디언트 초기 용매에 녹지 않는다든지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솔리드 로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유인물 받아보셔서 필요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리퀴드 로딩만으로 다 되니까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텐션, 용출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용출력은 그 용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샘플에 따라서도 당연히 나오는 시간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이 리텐션 팩터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T0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럼의 데드 타임, 무조건 이만큼은 버려진 어떤 물질도 나올 리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리텐션은 이 T0분의 샘플이 나온 픽에서의 이 T0까지의 거리로 표시가 되고요. 이 거리는 이 팩터는 리텐션 팩터 K는 보통 1에서 5를 얻을 때 1에서 5 사이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레졸루션을 보여주고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TLC에서 제가 아까 0.2에서 0.5 정도가 되면 가장 좋다고 했죠. 아래가. 그러니까 환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0.17부터 0.5 사이에 들어가는 이 나오고요. 일단 저희가 교육자료로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퀴즈 이벤트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총 3문제 나올 거고요. 3문제 퀴즈 진행된 이후에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OX 퀴즈이고요. 분해능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파라미터 중 분해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피션시이다. O일까요? X일까요?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요. 마킹해 두셨다가 나중에 설문지에 꼭 적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역시 OX 퀴즈이고요. 이동상의 유속을 낮출수록 분리 시간은 길어지지만 분해능은 끝없이 늘어난다. OX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이하로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객관식 문제이고요. 자, 용출력이 강한 비중의 용매의 비중을 일정한 비율로 꾸준하게 올려주는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때 분리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변화를 자동으로 정지 재개시켜주는 기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그레디언트 홀드, 2번 오토 그레디언트 홀드, 3번 파워 오프. 자동으로 정지 재개해주는 기능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정답란에 55X, 553번 이런 식으로 정답을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창 말고요.
질문창에 기대해 주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 웨비나가 종료되고 나면 설문창이 나올 거예요. 그 설문지 하단에 그 정답을 적어달라는 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몇 개 있는데요. 그레디언트 홀드라는 것은 리니어 그레디언트 조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면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솔벤트 B, 두 번째 솔벤트의 비율 쭉 늘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인데요. 쭉 변화가 있다가 픽이 나오는 순간 그때의 그레디언트로 잠시 변화를 멈추고 쭉 그 그레디언트를 유지를 해주다가 픽이 다 나오고 나면 다시 그레디언트 변화를 다시 주게 되는, 자동으로 주는 그런 기능들이 오토 그레디언트 홀드 혹은 매뉴얼로 하실 때는 그레디언트 홀드, 그런 버튼들이 보통 존재해요. 그래서 홀드로 분리되지 않는 픽이 분리된다는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요. 화면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이러한 형태로 주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있는데, 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물질은 B의 퍼센테이지가 15%일 때 나와요. 근데 B는 뭐 한 18%에서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래서 픽이 여기서 여기 15, 이 비율이 15%가 됐을 때 A가 나오는데요. A가 나오기 시작해서 떨어지는데 그동안 변화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8%가 되면 B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겹치겠죠? 근데 반대로 그레디언트 자체가 픽이 처음 A 픽이 나올 때 여기서 변화가 멈춰버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비율이 15%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픽이 이렇게 다 나오고 나면 그때 다시 그레디언트가 변하면서 B 픽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뒤에 18%가 되면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해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없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메일 주소로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칠 거고요. 웨비나 끝나고 나서 뜨는 설문, 이제 간단한 설문이니까 잠깐 시간 내서 진행해 주시고 거기서 각각 보셨던 퀴즈에 답 적어주시고 선물 받으실 주소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웨비나 마치겠습니다.